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인사이트 정혁진입니다. 한 주간의 글로벌 이슈를 몰아보는 주간 글로벌 인사이트 9월 셋째 주 글로벌 키워드입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있는 관광지이죠. 단지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알고 있던 이곳에서 원전 수주라는 희소식이 찾아온 이후에 체코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님과 함께 체코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어떻게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네, 덕분에 즐겁게 보냈습니다. 네네.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네. 이 곡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매우 익숙하죠. 우리 네네. 다 학창 시절에 아마 음악실에서 들었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아마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드보르자크 위모레스크 아닌가요? 네, 네 맞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체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라서 네. 체코를 대표하는 음악가 네. 드보르작의 그 음악을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체코를 공식 방문했는데 교수님은 체코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그래서 체코 하면은 역시 그 아름다운 그 프라하의 풍경이 네네.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도 못 가봤는데요. 아. 언젠가 꼭 가봐야지 하는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꽤 상단에 있는 그 지역인데 정말 그 아름다운 프라하의 풍경이 떠오릅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마 도시 이름이 들어간 드라마가 굉장히 그 큰 성공을 거뒀던 기억도 나는데요. 네네. 그만큼 역시 그 수려한 그 아름다운 도시 중세 때부터 쭉 이어지는 그 역사를 담고 있는 그 도시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체코를 소개할 때 유럽의 심장, 하트 오브 유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니 도대체 체코가 유럽에서 어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유럽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은 정 가운데 이렇게 탁 집으시면 거기가 체코가 되겠습니다. 네. 마치 이제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치면은 한 대전 정도가 이렇게 국토의 딱 중앙에 있잖아요. 한국으로 치면 대전이다. 그렇죠. 대전이나 세종이나 그 네.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서쪽으로는 독일, 또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뭐 동쪽으로는 폴란드 이렇게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소련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그 공산권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이지만요. 경제적으로나 또 소비 성향은 서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체코의 수도 프라하는 앞서 그 자료화면에도 잠시 나왔습니다만 그 언어 그 어원 자체가 프라라는 그 문지방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지방처럼 꼭 지나쳐야 하는 유럽의 이제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체코는 유럽 어디를 가시더라도 이제 비행기를 타신다면 한 2시간 정도로 다 가실 수가 있고 네네. 또 이제 철도망이나 도로망하고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 그대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찌감치 유럽의 그 비즈니스 거점 역할을 해온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데 대전도 우리나라에서는 2시간이면 뭐 웬만한 데 다 가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유럽의 비즈니스 거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체코가 무슨 경제 대국으로까지는 인식되지 않는데 실제로 체코의 경제 수준이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과거 그 구소련이 있었을 당시 그 공산권, 동유럽 이제 이런 이미지가 좀 있고 그리고 나라 사이즈 인구로 봐도 그렇게 옆에 있는 또 큰 덩치가 큰 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1인당 구매력 GDP 이게 이제 Purchasing Power Parity를 줄여서 PPP GDP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네네. 이제 이것은 GDP 명목 GDP가 아니라 이걸 나라별로 그 물가 수준을 감안을 해서 다시 계산한 이제 GDP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산출한 그 PPP GDP에 의하면 체코의 지금 수준이 한 49,421달러. 상당히 높네요.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못 미치지만 같은 그 유럽 안에서도 예를 들면 스페인보다 지금 높고 그리고 이제 우리 옆 나라인 일본보다도 오히려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체코가 이미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서유럽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IMF나 그 유럽 부흥개발은행조차도 이제 체코는 이미 선진국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체코에 많이 나가 있나요? 네, 실제로 많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 이제 체코를 거치다 보면 아무래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가 훨씬 더 용이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체코 내에서 이제 생산된 제품들은 이제 EU 내에서는 이제 무관세로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되니까 그만큼 유럽으로의 그 판로가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체코 입장에선 당연히 이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통해서 뭐 일자리가 확보가 되고 뭐 또 한국의 또 새로운 또 발달된 기술들을 접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코에 이제 직접 투자하는 그런 규모로 볼 때 우리나라는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거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현지에 진출한 이제 현대 자동차와 또 넥센 타이어라는 회사는요,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 규모에서는 1위 그리고 3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2018년에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체코에서 세금을 가장 그 많이 내는 기업 7위에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5만 대 정도를 체코에서 생산해서 현대자동차 이제 유럽 판매 물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이제 충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또 해외 65개국으로 수출하기까지 하는 그런 공급의 어떤 기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넥센 타이어 역시 생산 거점 4곳 중에서 이제 3곳이 아시아에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시장으로 갈 때 그 운송비 같은 것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체코 진출로 인해서 좀 안정이 되면서 또 타이어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한국과 체코의 관계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모두의 말씀드린 두코바니 원전 수주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래요. 체코가 이렇게 큰 원전을 지으려고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체코의 그동안의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봤었을 때 이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이제 러시아의 침공으로 발발한 이후에 모든 유럽 국가들이 다 경각심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런 에너지 안보 부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체코의 그 발전 비중에서 봤었을 때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한 40%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네네. 이제 화석 연료를 이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우리도 사실 석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야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네네. 이런 석탄을 줄여야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 수요가 줄어들 수가 없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지 않습니까? 뭐 AI도 그렇고 각종 데이터 센터 앞으로 뭐 전기차가 더 확산하는 부분이라든지를 감안을 하면 사실 전기 수요는 어떻게 보면 더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전기 수요, 에너지 안보, 말씀드린 지금 탈탄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에 원자력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또 체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원전의 그 연료가 되는 우라늄도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라늄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처음으로 또 우라늄을 채굴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국민들 전반적인 그 원전에 대한 어떤 인식도 나쁘지 않고 꽤 한 70% 정도는 원전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입찰서를 제출한 게 2022년이었는데 그러니까 경쟁을 무려 2년 가까이 한 끝에 팀 코리아가 드디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잭팟을 터뜨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이길래 잭팟을 터뜨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네, 이제 뭐 체코 정부 입장에선 여러 측면에서 공급사들을 비교했었겠죠. 평가한 결과 이제 우리 한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팀 코리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입찰에 이제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뭐 대우건설, 한국전력기술, 한전 KPS, 한전 원자력연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컨소티움을 만들어서 팀 코리아로 이제 참가를 한 것인데요. 네네. 아직 이제 계약이 물론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만
있지만 이 두코바니 원전 건설을 위해서 이제 발주사와 계약 조건을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그런 협상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제 본 계약은 내년 3월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코 측이 예상하는 그 사업비 규모는 이제 우리 한화로 치면 한 기가 대략 12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두 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24조 정도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인근에 있는 테멜린 지역에 또 원전 두 기를 추가로 건설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또 두 배가 되는 것이니까요. 총 사업비가 뭐 40조, 5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50조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네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국과 체코는 기존의 제조업을 넘어서 에너지 분야로까지 협력의 장을 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전기를 생산하는 그냥 어떤 단순한 기계에서 끝나는 것이 사실 아니죠. 이것은 굉장한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이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게 이중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죠. 군사나 네네. 안보 쪽으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핵물질의 비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나 이런 규율들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이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거버넌스 레짐이 작동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 한국하고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이 원전을 전기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핵 연료 주기 문제까지 다 아우르는 어떤 협력 관계도 상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이제 우리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다라고 저도 추정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게 정말 잘 성사가 잘 돼서 향후 뭐 이건 20년, 30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면 뭐 50년 더 긴 시간에 걸쳐서 체코와 한국이 서로 어떻게 보면 표준을 서로 공유하고 신뢰를 더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이라고 하는 게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원전은 첫 단추일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더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번에 이제 체코 방문에 우리나라 그 주요 그룹 총수들이 이제 사절단으로 같이 동행을 했는데요. 주요 4대 그룹 총수 전원이 이번에 동행하는 것이 이제 올해 들어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기업들도 체코라고 하는 나라, 이 시장 또 생산 거점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고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체코가 그 중국을 그 견제하는 그런 핵심 어떤 생산 기지로서 부상하고 있는 측면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 전략적으로 그 기술 경쟁을 계속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는데 이 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중동 지역의 그런 어떤 불안정성과 또 유럽에서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이 공급망이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되어야 하는 그런 지금 국면에 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유럽에서도 특히 질 좋은 노동력이 있으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위치가 아주 뭐라고 할까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체코이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과 이제 경제 협력을 생각해 본다면 원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방산 쪽이라든지 뭐 앞으로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아니면 항공 우주 그리고 뭐 스마트 의료나 뭐 로보틱스 같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그런 산업 분야들도 워낙 체코도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에 또 전자 쪽도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랑 서로 보합할 수 있는 상호 보합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4대 그룹 삼성, SK, 현대차 그리고 LG그룹의 총수들이 네. 되게 바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네 그룹의 총수들이 다 동행을 했다고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는 또 잘 나가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그 방산, 이른바 K방산 쌓인 주문만 70조라는 말도 있던데 이 방산 분야에서도 체코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큰 기대를 할 수 있다고요? 네, 이제 현재 그 동부 유럽 국가들은 기존에 이제 구소련
그때부터 이제 오는 그 무기 체제를 현대화시켜야 하는 그런 그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쭉 목도하면서 또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또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만 자국의 그 국방력을 다시 한번 그 보강하고 특히 현대화 부분, 방위비를 또 증액해야 되는 부분, 또 자국의 그 무기 제조 및 조달 산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건실하게 만드는 것이 특히 이제 구소련이지만 지금 러시아에 더 가까운 지역일수록 그 압박감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체코 역시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고 체코는 또 폴란드와 함께 그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가장 그 많이 하는 또 나라이기도 합니다. 네네. 전쟁이 시작됐던 2022년에 방산 수입이 전년 대비 79%나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역시 한국산 그런 무기류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런 유럽 국가들이 K 방산 그 제품들을 이제 많이 다량으로 구매를 하면서 인지도도 점점 더 이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동유럽 국가들은 그 무기 체계가 옛날 그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으니까 소련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무기 체계를 현대화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 K 방산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코는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K-팝이나 K-컬처 관련해서도 네. 체코에서도 인기가 많이 있나요? 아마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네.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니까요. 아무래도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우리 그 K 컬처에 대해서 아주 관심도 높은 것 같고 또 내년에 한국과 체코가 수교 35주년. 35주년. 네, 그리고 네네.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제 수립한 지는 10주년이 네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큰 분기점이 될 만한 그런 시점을 앞두고 있는 이만큼 양국 협력을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프라하 가본 지가 벌써 한 7, 8년쯤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뭐 한국이 그렇게까지 위상이 높았던 느낌은 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만약에 새로 이제 대통령 다녀오신 다음에 그 프라하나 체코를 다녀오게 되면 또 한국 사람들을 보는 체코 사람들의 눈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체코에 공식 방문을 하면 파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죠.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원자력 발전으로 복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수력 발전 의존도가 50%를 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스위스마저 탈원전 정책을 철회했는데요. 왜 다시 원전이 부각되고 있는지,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이러한 흐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 원전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효식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사업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2010년 이후에 친환경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원자력에 대한 전성기는 이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탈원전을 선언했던 유럽이 다시 탈원전, 그러니까 탈원전을 벗어나겠다. 그 이야기는 다시 원전을 짓겠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들이 이렇게 탈원전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1년도에 네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사고 모습이 생중계로 이제 중계가 되고 해서 네네. 굉장히 원전 안전성에 대한 그 위험성 네. 대한 부각된 바가 있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전 세계 원전에 대한 대안을 이제 찾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탈원전이고, 그렇죠. 네네. 탈원전이라는 게 이제 전력 생산이 있어서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 지난 10년간 이런 원전 비중을 대폭 줄이고 태양광, 풍력 같은 이제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제 확대해 왔죠. 그랬던 유럽에서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다시 이제 원전을 유턴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배경은 뭐 뒤에서 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7년 전에 그 신규 원전 건설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국민투표로 확정했는데요. 네네. 최근에 이제 탈원전 방침을 철회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다 제출하겠다라고 다시 이제 말씀이 있었고요. 이탈리아가 지금 35년 만에 탈원전 정책을 이제 폐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EU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세계적으로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달 초에 한국을 그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이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그 사무총장이 올해 전 세계 원자력 발전이 22%나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22%도 어마어마한 수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 사무총장이 내년에는 그 증가폭이 올해보다도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약 440기 440기. 예, 그 정도 되고요. 네네.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64기. 네네. 그다음에 계획이 확정된 게 88기 이렇게 네. 이루고 있고요.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기수가 약 300여 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가동 중인 원전 외에도 실제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하거나 또 그 검토 중인 기수만 한 500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짓고 있는 발전소도 훨씬 이제 많은 기수들이 이제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원전 시장은 굉장히 이제 커질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지금 원전 시장에서 제일 그 적극적인 나라는 러시아하고 중국입니다. 네네. 예,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기수가 약 279기, 279기. 예, 달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시아 쪽도 이제 인도 같은 나라가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원전을 굉장히 많이 이제 도입을 좀 하고 있고요. 중동도 UAE가 이제 원전 건설을 마쳤습니다만은 그 탈석유 대비하는 이제 중동 같은 나라도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도 인프라를 계속 이제 갖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라든지 케냐 같은 나라가 그 원전 도입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원전이 지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조금 전에 체코 이야기할 때 체코 원전 한 기가 12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10조라고 치고 440기가 지어질 거다라고 하면은 무려 4,400조짜리 시장이 이제 열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관건은 도대체 이 많은 어마어마한 원자력 발전소들을 누가 짓느냐, 어느 나라에서 이걸 갖다 지을 수 있느냐, 어느 회사가 짓느냐 이게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원전을 건설하거나 네네.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 나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6개 나라밖에 예. 없습니까? 지금 이제 말씀드린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뭐 프랑스, 미국이 있고요. 캐나다가 좀 있습니다. 또 저희 한국은 그 아시다시피 이제 UAE 쪽에 네네. 수출을 이제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6번째 이제 원전 수출국으로 이름을 좀 올렸고요. 네네. 지난 7월에 저희 15년 만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 대한 사업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도 선정이 좀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런 세계적인 강대국들인데 네. 이런 나라들하고 우리나라가 경쟁하려면은 빠르고 저렴하고 그리고 좋게 건설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그러면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뭐 현재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자격이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이제 계약을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네. 이번에 가셔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도장을 찍는 네네.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가시면은 아마 좋은 또 결과를 갖고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협사 대상자 지위인데 우리나라가 본 계약은 언제 체결이 되는 거죠? 내년 3월로 지금 내년 예정이 3월. 돼 있고요. 그럼 딱 6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이번에 대통령이 가셔가지고 아예 그냥 본 계약까지 하시고 오셨으면 참 좋겠다. 예, 그 뭐 내년 3월까지 기다릴 게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그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 원전을 10기 수출이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이 목표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 한 기당 10조라고 했으면은 10기면은 100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체코 사업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된 배경도 어떻게 보면 그 프랑스 같은 그 원전 산업 큰 발전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영향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 외교적으로 그런 약점을 좀 극복하고 결국 수주까지 좀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것들이 결국 저희는 이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경쟁력을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숙제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원전이라는 거는 일단 뭐 경제성이라든지 신뢰성, 안전성을 또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2030년까지 10개 수출은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많이 좀 열리고 있을 뿐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수원에서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또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지금 수주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한전에서도 영국이라든지 또 트리키에 네네. 이런 쪽도 하고 있고요. 또 아마 UAE 같은 나라도 4개가 상업운전 됐습니다만은 네네. 후속기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 이런 쪽도 좀 추가로 나오면 뭐 10기 정도는 네.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예. 본부장님 이제 거기에 대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이렇게 세계적인 원전 회기 흐름과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원전 그 수주, 체코 원전 수주라고 하는 성과가 맞물려 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전 강국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부장님 이제 최고 전문가시니까 이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경쟁력 어떻게 이제 발전시키냐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한 가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관된 원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다행히 정부에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좀 이제 입안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원전 수출국입니다만 원전 발주국 입장에서도 수출하는 나라가 원전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그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도 그걸 인정하고 또 그런 기술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좀 법안이 제대로 제정이 돼서 꾸준하게 우리가 원전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원전에 있어서도 그 생태계 유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네네. 생태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인력 양성이 돼서 인력 유입이 원전 산업계로 이제 들어와야 됩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요. 인력 양성도 잘 돼서 국내 원전 산업계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이 수출까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그 원전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원전이 K원전이 그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저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소식 전해주신 그 남효식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사업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본부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9월 셋째 주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